자, 이번 추석 연휴 참 길었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긴 연휴 이용해서 해외여행 하려는 분들로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누굽니까?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아하.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죠. 김 의원 지난 일요일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휴대전화로 백화점과 시계탑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저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남국 의원인가 보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낭을 메고 여행을 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김 의원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은 추석을 맞아 도쿄를 여행하는 여느 관광객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휴에 자비로 해외여행 간 게 뭔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놨었습니다.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의 외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포기한 항복 외교, 굴욕 외교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냥 방출하겠다라는 부분, 또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 규제 철폐, 그리고 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 여러 가지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느 말 한마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본의 야당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병민 최고위원. 이런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중적인 행태다 이런 비판 내놓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방사능 테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제2의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버젓이 백팩 메고 놀러 가서 여행하고 있는 모습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이 바닷가에서 엄청난 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들을 해왔는데 네. 일본은 대한민국은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먹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다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상 실제로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과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인 논란의 한복판에 있어서 사실 의원직 제명 목전까지 갔던 위기에 있었는데 지역구 주민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읍소 끝에 결국은 제명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휴 기간이지만 백팩을 메고 놀러 가는 모습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혹시 박주희 변호사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김남국 의원도 본인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일본 여행은 개인적인 여행을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활동의 차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있는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갔던 것이고 모든 경비나 비용 같은 건 본인이 직접 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을 만나서 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왜 흠집내기 악의적인 기사를 쓰느냐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박주영 먼저. 근데 이번 일정에 대해서 보좌진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래. 보좌진이 모르는 정치 일정이라는 게 혹시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연휴 기간이니까 네. 보좌진들에게 뭐 하는 말로 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미혼이라는 점,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좀 가볍게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볍게. 네.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일본 극우 집단이라든가 군국주의 세력이 일으킨 거잖아요.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의 이제 극우 정권의 행태지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일본 국민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이 군국주의적 국가와 일본의 국민 또 일본에 관광하는 것까지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든 나쁜 한일 의원연맹이라고 해서 의원들은 또 정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하고 일본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본에 여행 가고 이런 게 맞느냐.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라고 조금 김영민 최고위원도 논평을 해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와의 적대적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일본 국민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화되는 과정에서도 일본 자국 내에 시민사회 세력, 민주 세력이 있었다면 과연 저런 식으로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국제연대를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지적에 저도 좀 그런 게 어쨌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눈에 띄는 행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랑 좀 비슷한 사례도 좀 국회에서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 일본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논의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맞아요, 건데요. 그랬었어요. 그때도 이 여당은 앞에서는 일본을 비판을 하면서 뒤에서는 일본을 놀러가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에서도 이 민주당에서도 엄중 경고를 해서 결국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이런 문자로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나흘 만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 김남국 의원 그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징계 앞서 징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한 징계 얘기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심 끝에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윤리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들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윤리특위 결정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것이 국회의원직에 대한 제명이고 그 바로 밑에 단계가 1개월 출석 정지인데 맞아요. 그 갭이 워낙이나 크다 보니까 이 제명 결정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조금 전에 뭐 어쨌든 뭐 이번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가 소개해준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경고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래저래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에서 경고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당시 그런 사안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런 사안들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거는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민주당도 당시에는 본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탈당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끝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뭐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영주 부의장 건과는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행동인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라도 오염수 반대 결의안 날이라는 그 시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지났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지지자라든가 정치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 여행과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좀 변화하고 싶네요. 네. 김영주 의원 한편에서는 또 물론 김남국 의원도 본인 입장에서 밝히긴 했지만 개인적인 일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하고 타당하느냐 이런 의견도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든 본인의 자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는 국회가 굉장히 공전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야 간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태에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해외로 김남국 의원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백팩 메고 여행을 지금 추석 연휴에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국민께 박수받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코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회 윤리 그 심사 자문위 외부 전문가들이 제명이 필요하다고 제명 권고라고 하는 강력한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네. 친정이었던 민주당의 비호 때문에 결국은 제명이 되진 않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는 여당. 그간 미뤄왔던 일정이고 사비로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얘기하는 김남국 의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제목은요. 40억짜리 애교 후폭풍, 강서는요 묻던 이재명 내일 복귀하나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 애교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로 이제 딱 8일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여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 때문에 우리 강서 구민의 예산 40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합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네, 당장 야당에서는 김태우 후보자의 이 발언 40억짜리 애교가 말이 되냐 집중 포화 쏟아내고 있습니다. 찍지 말라는 호소다, 바보 정치다,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도 참 정신세계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날 찍지 마시오라는 대국민 호소가 아닌가.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애교는 사절이다. 애교를 사절. 3번만 부르면 뭐 120억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생기는데 예. 저 같으면은 아니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애교라는 게 국민들에게 예쁜 애교는 좋아요. 그리고 역대 보궐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은 조용히 그 지역에 맡겨서 치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인데 보십시오. 전국 선거처럼 안철수, 나경원 뭐 전부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의힘 정치예요. 40억이 외교입니까? 네, 일단 김태우 후보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신이 구청장 시절 1년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아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더 일해서 더 큰 이익을 안겨드릴 테니 40억 정도는 너그럽게 봐달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의 손해를 보지만 그거 애교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 그 얼굴 표정 보세요. 그 겸연 찍은 표정이지 그게 오만한 표정입니까? 어음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쓴 차용증도 아니에요. 본인 희망사. 근데 40억은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4천억을 번다를 얘기한들 40억은 당장 나간단 말이에요. 4천억은 벌지도 잘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 이 애교 발언이 문매를 맞자 꺼내든 숫자가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 때 총 964억 원이 쓰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격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 여당의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호박 세 사람은 약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성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책임지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비교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심판 당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심판 받은 거거든요. 재보선에서 예. 저희가 이겼고.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또 저희를 심판해 달라는 표현이 또 아니고. 네, 4.7 재보궐 민주당의 유책으로 치러진 선거에 민주당 끝내 후보를 내세웠지만요. 두 자릿수 차이로 대패했었죠. 그 반대 상황인 이번 선거 이준석 전 대표 18%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하며 여당의 패배를 전망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모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 8대 56 정도 됐거든요.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4.7 재보궐선거 이때 패배로 당시 민주당 지도부 전원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선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김기현 당대표 오늘로 4일째 강서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당대표 기자간담회도 오늘 오전 전격 취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민생이냐 정쟁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서구로서는 구청장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맡겨놓았더니 강서의 발전은커녕 정체만 그대로 갔다.
네, 이렇게 여당은 당 대표의 원내 대표까지 총출동해서 강서구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 병상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도 강서구 선거라고 하죠. 진교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예. 또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강서구의 민주당원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원팀이 되어서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내일 민주당 최고위에 깜짝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월수금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수요일인 내일 강서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날까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가 김태우 후보자 선거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 맞았어. 미세하시는 분은 우산으로 해갖고 그대로 한 대 맞고. 그거 말리다가 제가 말리다가 말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김명민 최고위원님, 일단 4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애교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민심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좀 민주당의 말꼬투리 잡기 정치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태우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에 대한 혈세를 아꼈던 측면의 금액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보궐선거 때문에 치러지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애교라고 하는 발언은 실제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이고 그 내용들을 김태우 후보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불가피한 면들이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이끌게 될 그리고 이끌어왔던 이 강서 구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김태우 후보의 건과는 달리 이 성범죄, 성비위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같은 주장을 할 이 체면과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내로남불이다 1,000억 원 들었던 그때 선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여당의 반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군데만 보궐선거했고요. 안희정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그게 아메바입니까? 돌아서 잊어버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그 김태우 후보의 애교는 참 징그러운 애교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고 있어요. 구청장을 하셨다는 분이. 지방자치 재정은 절약하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재정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요. 항목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치할 준비도 안 돼 있고 40억 낭비한 것을 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000억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방자치의 기본 운영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양측의 공방이 뜨거운 선거입니다. 이 두 후보자 오늘 오전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를 놓고 급조된 경력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까지 언급을 했고 진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 문제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토론회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이 공천을 내려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대로 된 경력은 오로지 경찰청 경력만 있는 거. 이것은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임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정한 시점 내에 정해진 시점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 판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해임 결정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아침에 낙하산 공천 문제 지적을 했거든요. 13명의 후보자 중에 연고지가 없는 진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로서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강서 구민들을 위한 지역구청장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네.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중앙정치랑 연결짓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구도 과정 속에 진교훈 후보가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일꾼들에 대한 많은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강서의 특별한 집중적인 연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진교훈 후보를 네. 전략 공천했던 측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중앙정치 연결성들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강서 구민께 내놓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강서는요 가장 먼저 챙겼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내일 최고위 회의에 나타날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에 복귀할지 아니면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나올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한번 오실 걸로 저는 예측을 현장에요. 합니다. 하는데요. 아마 민생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가두절미하고 어떤 뭐 정쟁적 요소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뭐 들고요. 왜냐하면은 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진교훈 후보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김태우 후보는 그럼 찢어진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보궐선거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고 본인이 받아서 다시 사면받아서 출마한 사람을 제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 어떤 나라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이게 뭐 낙하산을 넘어서서 뭐 인공위성 타고 오신 분 아니에요? 뭐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한 반박을 해주셨는데 낙하산 인공위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래서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 18%포인트로 패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인디언 기후제식의 정치평론들을 늘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폭망할 것 같은 메시지를 연일 기대감을 섞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정치 전망도 과거에 했던 정치 전망에 대한 경력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평론이라든지 전망이 꽤 예측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과거의 실적들을 보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호남에서 20% 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전망, 그리고 그 당시에도 넉넉한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여의도 연구원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들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0.73%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나타나서 출구조사에 굉장히 당황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표정이 기억이 나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본인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시종일관 마지막 순간까지 점쳤는데 결국은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지난날의 평가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네. 지금도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본인의 희망사항 전망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김태우 후보자 선거원에 대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이런 일 재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절대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요한 절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감정이 격해가지고 네. 선거 방해를 하는 행위는 뭐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회방꾼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사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 수사 기록 보면서 연일 일을 진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쪼개기 기소를 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영장 재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단기 영장 재청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던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안에 따른 불구속 형태의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국민 앞에 또 공개가 되게 될 텐데 네. 그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과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이 국민 앞에 드러나면서부터 또 다른 여론적 술렁임들이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이르면 내일 얘기도 나오는데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걸 두고요, 여야 정치권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주 변호사.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영수회담의 명분은 국민과 민생이었습니다. 이 지난 3월부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대표는 추석 당일에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국민들이 민생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없이 만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자. 뭐 정쟁을 떠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민생 해결을 위해서 한번 몰두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수회담을 놓고서 여야 정치권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김기현이가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연목구 아니까 연목구어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장소에서 해야 될 파트너와 함께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후에 8번째 지금 이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대개 대통령들이 취임 늦어도 1년 이내에 했습니다. 회담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1대1 만나는 게 부적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야 대표를 다 해서 함께 보자든지 이런 제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김명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서 영수회담을 계속해서 제안을 할까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난들을 쏟아내왔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본인에게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모습들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 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그날 국회에서 처리되던 수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국회를 그대로 마비시켜버린 게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진짜 민생 중심으로 풀어내야 될 국회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 제안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했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박강원 원내대표, 지난날 원내대표 등과 함께 만나서 국회 논의하기 위한 얘기했지만 이런 제안이 민주당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지난날 단식했을 때 나왔던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희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부원장은 이 김영민 최고위원 발언에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60% 가까이 나옵니다. 여론조사하면요. 그렇게 나오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극단적으로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진정성을 갖고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사실 정책도 없죠. 뭐 국정 운영도 제대로 없고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위기가 됐지만은 끌어내지자, 뭐 심판하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서 민생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조차도 뭐 정권 심판하자론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야당이 할 게 없어요. 진짜 정권 심판하자 이야기밖에 꺼낼 게 없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전에 당 수석 대변인 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나 하던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소환이 되거든요. 지금 이 여야 영수회담 맞물려서. 지금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권위주의가 뭡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혔지만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게 권위주의고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행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받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도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되돌아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아스팔트 집회에 나와가지고 좌파 정권 척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주요 주제가 대북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다시 우리가 반추해서 돌이켜 볼게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경제 수치 안 좋잖아요. 민생 누가 더 좋다고 합니까? 모두가 다 나쁘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도움을 구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까 머리 맞대야죠. 그게 저는 대통령의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야 지도부 말고요. 일반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셀카 한번 찍자 뭐 이런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이 많고 반걸음이라도 좀 나아가고 싶었으면은 전체 정당 대표들끼리라도 모여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일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무응답 또는 거절을 당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강력한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고 거기에 강력한 대표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만나면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왜 요청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기각 이후에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아까 들은 것처럼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이고 여러 번 거절당한 것도 지금 기네스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비명계로 불리는 얼마 전에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소영 전 원내대변인이.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름쯤 되면 더 이상 이제 제안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불러주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얼마나 신랄하고 악독한 비난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영수회담을 또다시 얘기하게 됐던 것. 지난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게 된다면 명분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네스감이라고 얘기했던데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의 피의자, 피고인이 돼 있는 상태로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진영 원장.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가기 위한 방책으로 읽힌다. 최재성 전 수석의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읽히세요? 이제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정치 문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셀카 한번 찍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세 분 다 정치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정성에 대해서도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정치하는 게 저분들하고 다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기초단체장이라는 민생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단체장이라는 민생과 국민과 그다음에 주민을 직접 만나는 곳을 통해서 정치를 성장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통령 만나서 급 높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민생이라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치하는 것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했는데 박준영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 몇 %나 된다고 보세요?
퍼센테이지는 낮지만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다, 민생이 안 좋다,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다못해 야당하고 덜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피의 사실 이야기하는데 피의 사실 있는 분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우두머리들끼리 서로 만나서 의제를 갖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전임을 했었죠. 그때 많이 쓰던 말인데 이전에도 영수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영수회담 저희가 모아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정부 테러 정책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뵙고 또 국민의 마음, 생각을 저처럼 직접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합의든 작은 합의든 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하고 책임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방 줄 것이라 이거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아직 뭐 조금 시차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행사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극복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지도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파기가 됐고 오히려 저도가 수출 경제 중심의 넓은 성장 정책이 이어졌고 대선 때 보편적 종복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뒷말이 됐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화면을 이렇게 탁 뚫어지게 보시던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으신가 봐요. 당시의 영수회담 결과는 좀 어땠어요? 다들 지금 보여진 화면에서는 서로 웃고 맞아요. 대화를 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영수회담은 없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그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는 7번이나 영수회담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이회창 전 총재는 여러 번이나 영수회담을 했지만 결국엔 남는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당시 고성까지 오갔던 게 사실은 뭐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네. 2시간 반 동안 영수회담을 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죠. 당시 그때 만났었는데 영수회담을 했었는데요. 뭐 아까 화면을 잠깐 나왔지만 이 문재인 새누리민주연합 대표는 이 최경환 경제팀의 이 정책이 실패했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었던 영수회담은 드뭅니다. 박진영 부원장, 지금 박주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영수회담이 소위 얘기해서 빈손회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영수회담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분들은 언론만 보시는 분들이고 정치의 속살을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이면에서의 어떤 합의라든가 또는 이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네. 영수회담 하면은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쪽지들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 한국 정치가 어쨌든 지역주의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들을 독점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수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결을 합니다. 다만 언론에 비칠 때는 자기 지지층들에게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 당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그 당시 대표 때 보면은 대통령 면전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세게 이야기해?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비공개로 화면이 빠지고 나면은 다른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터놓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비단 당장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이 부분은 뭐 물론 앞으로는 뭐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계속해서 좀 필요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진짜 민생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 의지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켜야 되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면 그렇지 혀를 차시는 분들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결국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게 국민을 위한 삶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런 걸 풀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 하자고 조를 것이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 만나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산적한 국민을 위한 현안들 풀어낼지 적어도 작은 성과라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하나가 지금 영수회담입니다. 그 문제 좀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민지숙 기자,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도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직후에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을 져야 된다, 파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국무위원 파면 사실상 이 탄핵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강경 행동에 나설 시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와 파면 요구하셨어요. 사과와 파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탄핵안 제출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10월 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도 짚어봤고요. 내일 모레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금요일 날로 예정됐던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등 해서 지금 여야의 충돌 지점 추석 이후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요 결승에서 북한을 꺾고 21년 만에 복식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삐약이 신유빈 선수 활짝 웃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자, 이것처럼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남북 대결이 펼쳐지는 종목들이 참 여러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태도를 보면요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앞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북한 축구 이제 며칠 전에 남북 대결, 여자 축구 남북 대결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호 호칭을 놓고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 경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4대1로 우리가 졌죠. 맞아요.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 TV가 이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조선 이런 것도 아니고 괴뢰로요? 맞습니다. 저렇게 중계 화면에 남측이 아니라 괴뢰라고 적어놓은 건데요. 괴뢰는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인형이란 뜻,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아하.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지칭할 때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맞아요.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조선보다는 괴뢰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 매체 중계를 하면서 직접 이 괴뢰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팀을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다승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좀 황당한 게 지금 항저우 현지에서는 북한 관계자가
본인들 북한 그 명칭 놓고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보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북한이 사실 뭐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와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한 거는 뭐 한두 번은 아닌데요. 이번 유난히 이제 본인들의 이 명칭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9일에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여자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그 북한의 선수 관계자가 이 북한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니까 이 영어로 우리는 놀스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는 DPRK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자죠. 우리는 DPRK다. 제대로 불러달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분위기가 좀 쌓여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여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북한 감독이 제대로 우리를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언급하지 말아라. 제대로 명칭을 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영채 군, 저도 뭐 중계방송 가끔 종종 보는데 남북 대결하고 끝나면 본인 요즘에 보면 악수도 거부를 하고 또 단체로 사진 찍자 그러면 또 이것도 거부를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종종 보이고 앞서 얘기했던 뭐 남조선도 아니고 괴뢰라는 표현 쓰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통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 시상대에서 시상식이 다 끝나고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올라서 함께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북한 선수들이 본인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상태니까 이 사진을 찍는 것도 거부해서 가버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가서 친근하게 건넸던 손길을 뿌리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북한 유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제 북한 선수에게 지고 난 다음 이긴 선수에게 가서 이 축하, 존경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뿌리치면서 가버리기도 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나니까 스포츠맨십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건 결국 북한에서의 김정은 이 체제 내에서 지금 강대강 이 대치 국면들이 이어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번 아시안게임에 그대로 끌고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북한은 뭐 여러 대회에서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라고 해서 한 팀 구성해서 호흡도 맞추고 그랬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을지 이전에 아시안게임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분단의 장벽이 없어져서 통일된 국가에서 통일된 국가에서 서로 오고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북측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남측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우리 체육인들 이 통일 전선에 앞장서 하루빨리 나라가 통일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지원 본자, 지금 음성이 5년 전이에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우리 단일팀 구성됐는데 그때 했던 인터뷰인데 지금 모습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찬양지차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치 정세에 따라서 호칭도 변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되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5년 전이 보기 좋습니까? 지금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은 거는 뭐 같이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1차적인 책임은 가치 있는 국가를 괴뢰라고 표현하는 북한에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도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 뭐 이런 좀 아쉬움도 남고요. 북한이 북측, 남측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북측, 남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정식 국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불러주는 것은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개별 국가로서 우리는 존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담화나 이런 거 나오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예전에는 뭐 남조선, 남측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라는 뜻인 거죠.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영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봤던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그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일팀, 이 모든 애들이 구성될 수 있었던 건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던 국제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마저 다 무너뜨리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갖고 있는 북한, 현재 그런 위협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원칙적인 행동 당연히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